예, 양영지입니다. 대주제가 우리 불교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거의 문제였는데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 상대성 이론 얘기하겠다고 보냈는데 원장님이 그 부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발표는 상대성 이론을 포함해서 현대과학 전체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느끼는 불교가 어떤 점들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제목이 다릅니다. 자료집은 주로 상대성 이론에 관한 것을 썼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화생물학과 양자역학까지 포함하는 전체의 현대과학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저의 느낌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원 선생님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음에 관한 얘기를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대과학의 성과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과학의 안목에서 불교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짚어본 다음에 그러면 현대과학의 성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 안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은 지난 세기에 과학이 이루었던 가장 큰 성과는 저는 세 가지, 조금 확대해서 잡으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은 지난 세기보다 조금 더 위지만, 그러니까 지난 200년을 봤을 때 진화생물학이 있었고 상대성 이론이 있었고 양자역학이 있었고 정보 이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난 200년 동안의 과학의 성과는 사실 정보 이론의 영향일 겁니다. 사실 제 전공은 양자역학과 정보이론을 합친 양자정보이론이 제 전공이고 그 중에서는 양자암호나 양자통신 같은 것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불교 쪽에 나와서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생물학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제가 생물학을 전공한 줄 알고 생물학은 그냥 독학한 겁니다. 근데 오늘도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정보이론은 빼고 진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화라고 하면은 흔히 생명의 진화만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생명의 진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얼마나 보편적이냐면 우주 전체가 다 진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생명의 진화를 이야기하는 가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진화가 맞다면은 지금의 침팬지는 언제쯤 사람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인데 그건 실제로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 하나는 성당을 다녔는데 신부님이 세례를 받을 때 진화론을 믿느냐 했더니 믿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세례를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신부님이 좋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너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걸 믿느냐 했더니 그건 안 믿는다 했더니 그럼 됐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숭이의 조상과 사람의 조상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생명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다 진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은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우리하고 은하를 붙여서 네자를 우리은하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갤럭시의 G자를 대문자로 써서 우리은하를 표시를 합니다. 그 우리은하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느냐면 3, 4천억 개 있습니다. 그 각각의 별마다 행성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생명을 어디서 찾는다 하는 것은 우리 은하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면 3, 4천억 개가 있습니다.
호주 천문대가 한 8년 전에 별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계산을 해봤는데 7천억 곱하기 한 1,000억 개 있을 거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주의 범위 안에서 그 정도의 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성주개공을 하면서 변화해가는, 별도 진화를 한다. 성간물질이 모여서 별이 되고 한참 머무르다가 폭파돼서 없어지고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것이 우주의 진화입니다. 우주의 진화의 모형도입니다. 그러면은 우주만 진화하느냐? 지구도 진화합니다. 이게 삼엽충 화석인데 이 화석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화석이 왜 많을까요? 우리나라가 5억 년 전에는 적도 밑에 있는 얕은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에 살던 조개들이 땅에 파묻혀서 퇴적암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시멘트 광산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북도 북부에서부터 평안남도 남부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 석회암 생산량이 아주 많은데 그거는 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5억 년 전에는 적도 남부의 얕은 바다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화석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구도 변한다. 지구의 모양도 변한다. 알프스 산맥이 지금도 알프스 산맥은 아프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해서 만든 거고 히말라야 대륙은 인도, 호주 이 판하고 아시아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변화하는 거예요. 다 무상한 그런 연기의 작용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게 지구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태양계예요. 태양계의 수금, 지 세 번째 행성이 지구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때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는 지구에만 산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태양계를 보면서 놀라운 거는 태양이 있으면 다른 행성들이 전부 다 똑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다 똑같은 방향, 하나 예외가 있지만 다 똑같은 방향으로 돌고 그 똑같은 방향으로 도는 판이 다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마 처음에 태양계가 형성될 때 여러 개의 행성들이 같이 형성됐을 거다라고 하는 심증을 줍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행성과 달리 지구에만 우리가 숨쉬게 해주는 21.5%의 산소가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산소 누가 만들었느냐? 원래부터 주어진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목성이나 토성이나 화성에 가면 산소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산소 누가 만들었냐? 그거는 원시 바다에 살던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겁니다.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남세균이라고 번역을 하죠. 지금 호주의 샤크베이 같은 데 가면 그 화석이 있습니다. 그놈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물을 이용해 가지고서 산소를 만들어낸 거죠. 그 산소가 바닷속에 있는 철이온을 다 산화시켰고 그 산화된 철이온이 바닷속에 잠기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철광석의 95% 이상을 그놈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철이온을 다 산화시켜서 철광석을 만든 다음에 그 산소가 대기로 올라오죠. 그 대기로 올라온 산소가 지구의 산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산소 농도도 그 이후에 계속 변합니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도. 다시 말하면은 지구에 있는 존재가 산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잘못 생각하기에는 지구라고 하는 천체 위에 생명이라는 게 붙어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 위에서 생명이 살지만 생명이 지구를 바꿨다. 이 엄청난 역사가 지구의 생명사에서 진행된 겁니다. 이게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단순히 생명의 진화가 아니라 이 우주가 다 진화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숨쉬고 있는 것도 바로 생명의 진화라고 하는 수십억 년의 생명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과학에서는 진화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상하다고 합니다. 재행이 무상하다. 이거는 연기하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론인데 시간 관계상 상대론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흔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갈릴레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 있는 이 편은 속도가 얼마냐라고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생각하면 이놈은 누구나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정지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태양이 지구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면 빛이 500초 가는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다. 그 500초 떨어진 거리를 1년에 한 바퀴 공전을 해요. 그런 원을 그리면서 공전을 하는 게 지구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지구는 1초에 30km를 달려가야 됩니다. 1초에 30km면 그게 얼마나 큰 속도냐면 대전까지 5초면 가는 속도고 부산까지 15초면 충분히 가는 속도입니다. 그런 속도로 가니까 내가 여기서 보면 이건 정지해 있는 거고 지구 바깥에서 보면 이건 초속 3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기에 이물체의 속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0이고 바깥에서 보면 초속 30km 가는데 이게 속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어떤 놈이 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객관은 그 스스로 객관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신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유능경이라고 그랬어요. 경은 뭐냐 하면 능으로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경은 유능, 능에 의해서 경이다. 대상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이 나타나는 거고 주관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관이 나타나는 거. 그건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기적 관계를 신신명에서는 승찬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재자에 따라서 시공간이 달라진다. 그런데 특수상대성으로서는 조금 더 이 이야기가 심화됩니다. 갈릴레이의 상대론과 마찬가지로 속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특수상대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긴 놈이 이렇게 짧은 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예요. 물리학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물어 정말로 들어가요? 정말로 들어가지. 이게 빨리 가면 길이가 줄어드니까. 여기서 이 자세한 얘기는 글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써봤습니다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이 안에 들어갑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놈이 보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특성대성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이면 더 커져요. 태양 주위를 지나가는 먼 데서 오는 별빛은 태양이 여기 있다는 것 때문에 빛이 꺾여집니다. 이건 공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구라고 하는 그 전체는 생명이 바꾼 게 지구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여기서 성립을 합니다. 나라는 주관이 참여하지 않는 객관적인 실체가 저 바깥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관이 보느냐에 따라서 객관은 달라지고 심지어는 여기 가면은 주관이 객관을 진짜 만드는 거예요. 공간은 시간은 우주에 있는 존재자가 만든 거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과학철학을 전공하려고 미국에서 과학철학 박사학위 공부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어떤 농담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면 세계를 만들기 전에 신은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묻는데요. 그럼 그 답은 뭐겠습니까? 신은 그런 고약한 질문을 하는 놈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라는 게 답이라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존재가 공간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뉴턴 역학과 확연한 결별을 하게 됩니다. 뉴턴 역학은 절대 공간이나 절대 시간이라는 것을 상정을 해요.
우주의 존재자가 있기 전에도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는 그것이 절대 공간, 절대 시간입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가서 시간과 공간은 존재자가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지구를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상대론적인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공간을 바꾼다. 존재가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상대론적 시공간인데 이 이야기가 신신명에서는 승찬 스님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니 거래, 금, 과거, 래, 미래, 금, 현재, 거래, 금이 없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 이전에 있는 어떤 것으로 상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것을 생명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걸로 상정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과학을 통해서 보면 생명이 지구를 만들었다. 존재가 시공간을 만들었다 하는 거가 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중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놈이 정지해 있느냐 서 있느냐, 정지해 있느냐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내가 이러고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러고 보면 서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가면서 보면 이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놈은 정지해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놈에는 속도라는 걸 붙일 수가 없다. 물리학에서는 그것을 상대 속도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속도란 없다. 물리학에서는 조금 아까 나온 일반상대성 이론 같은 데서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존재자에서 정해진다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원래 정해져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벌어져요. 여기서 나온 이 빛입니다. 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파동이었다는 걸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저놈을 입자라고 생각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건을 알아내게 된 거에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맨 위에가 광전 효과고 밑에가 컴퓨터 효과고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왼쪽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서는 빛이 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기서는 빛이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빛은 그럼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것을 딱 물어보게 돼요. 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느냐. 이거는 이물체의 속도가 뭐냐라는 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상의 성질을 우리가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물체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지해 있다고 보는 거고 이물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거고 이러고 보면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상대성이나 일반상대성이 또 복잡하게 나가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광자의 빛 알갱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가 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이놈은 내가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보면 서 있는 거니까 이놈은 속도가 없는 거거든요.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놈이 입자로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파동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입자도 파동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반야신경에서는 무색성, 향미촉법, 무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색이 있는 게 이놈이 이 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색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무색이에요. 색이 있는 자리가 있고 무색이 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바세계가 있고 어디 저기 뭐 멋있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계에서 색이 보이는 그 자리가 무색이에요. 여기 있는 이놈이 정지해 있다고 보여도 여기 있는 놈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도 바로 그 자리에서 속도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달붙일 곳이 없는 것. 여태까지 얘기한 전부는 부처님의 12연계에 의하면 무명한 행하고 행한 색하고 색한 명색한 그 명색입니다. 이름과 형색으로 붙여진 그 세계예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무색입니다. 그게 반야심경에서 무색성 향미촉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빛은 어떤 때로 보면 입자로 보이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보이는 빛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지.
그게 어떻게 입자고 파동입니까? 그래서 흑체 복사나 광전 효과나 그런 데서는 입자로 보이고 모든 다른 데서는 파동으로 보이지만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때로 입자로 나타나고 때로 파동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단지 업이다. 그러나 입자인 업자가 있느냐, 파동인 업자가 있느냐, 움직이지 않는 이 업자가 있느냐, 움직이는 업자가 있느냐,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이놈을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로 갖고 나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놈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로 나타나고 파동으로 나타나는 그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이거는 진단기계입니다. 뭘 가지고 만드는 진단기계냐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에요. 그 진공에 강한 빛을 쏘면 여기서 양전자와 전자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이걸 이용해 갖고 치료기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지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뭐냐? 진공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론적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꽉 차 있는, 뭐가 꽉 차 있는데 거기다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영역이 튕겨 올라서 뭐가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에 비어 있는 것이 생기고 그런 것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언가가 꽉 차 있는 이 우주, 그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게 진짜 없는 게 또 아니고 보이는 거는 그 나타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성질에 산다. 그래서 닐스 보어는 대상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대상과 나 사이에 상호작용만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하이젠버그는 우리는 대상을 볼 때, 닐스 보어와 하이젠버그는 양자역학을 주도한 초기의 학자들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대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거는 관측이 아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의상 스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동풍이 불면 동파랑이 불고 서풍이 불면 서파랑이 분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바꿨어요. 여기에 하나의 도봉산을 보자. 그 도봉산을 보면 남쪽에서 보면 남도봉이 보이고 북쪽에서 보면 북도봉이 보인다. 어떤 인연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산에서 보면 남도봉이라는 도봉의 모습이 보이고 의정부에서 보면 북도봉이라는 도봉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거는 연기의 작용입니다. 어떤 인연화, 어떤 맥락이냐에 의해서 우리는 그 세계를 보게 된다. 우리에 나타나는 것은 그 세계지만 그 세계는 남도봉도 아니고 북도봉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닌 그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미국 물리학회 회장을 하기도 하고 고체물리학 유명한 대학원 교재를 쓰기도 했던 데이비드 머미는 이런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내가 보지 않는 때에도 다른 정말 있을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진화론, 상대론, 양자역학만의 얘기냐? 진화론, 상대론, 양자역학만의 얘기였으면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겠죠. 제가 좋아하는 예 하나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무지개. 무지개는 저기 태양이 있고 여기 물방울이 있고 여기 내가 있는 겁니다. 이 태양빛이 물방울에 와서 한 번 굴절하고 한 번만 사고 또 다시 한 번 굴절해서 튕겨나오면서 내 눈에 돌아오는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에서 저 위에 있는 물방울, 저 물방울은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빛이 와가지고 7가지 색깔을 다 뿜는 거예요. 7가지보다 더 되겠죠. 우리가 7가지만 보니까 7가지. 다 뿜는데 내 눈이 여기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 물방울에서 오는 빨간 빛만 봅니다. 아래 물방울에서도 빨간색,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이 다 나오지만 내 눈이 여기 있고 저 물방울이 저기 있다는 것인데 저 물방울에서 나오는 보라색 빛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적 상황에서, 이런 연기적 상황에서 저 위에 있는 물방울을 붉은색이라고 보고 아래에 있는 물방울을 보라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바로 이 순간, 이 지점에서 저 위에 있는 물방울은 붉은색이 아닙니다. 나에게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저 위에 있는 물방울은 붉은색이 아니다. 나에게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저 아래에 있는 물방울은 보라색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 하는 겁니다. 물방울은 빨강도 보라도 아니고 양자는 입자도 아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현대과학의 성과, 불교하고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를 이런 현대과학의 안목으로 봤을 때 불교는 한계가 있느냐?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여기저기 하늘나라와 지상을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분들도 얘기하신 것 비슷하면 이런 걸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 아까 욕계 6천은 지거천도 있고 공거천도 있어요. 공거천은 하늘에 떠있는 천이에요. 그게 뭐죠? 아까 발표하신 분도 슬쩍 얘기하고 넘어왔으면 다 우리 마음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오르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시고 뭐 설법을 하셨다. 순간에 이건 다 문제가 없다. 이런 거는 오히려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불교가 정말 과학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 특히 우리나라 불교에서 윤회의 문제가 됩니다. 윤회의 문제는 사실상 역사적으로 불교 안에서도 논쟁이 많이 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미란타 왕이 인도를 침략하면서 그 당시에 현승이셨던 나가사네 점자와의 문답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불교의 제일 원리가 무아라고 하면 무아라고 하는 것과 윤회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때 나가사네 점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유와 치즈 사이의 관계와 같다. 우유와 치즈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유가 없으면 치즈가 안 되고 우유에서 연유하는 것이 치즈지만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불일불이. 용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상부단한 그 변화의 관계가 윤회다. 그래서 윤회는 삼사라예요. 삼사라는 것은 하나의 파장이 쭉 퍼져나가서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그것이 윤회입니다. 이게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본경전에서는 업은 있어도 업자는 없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이 점에서 뭔가 이상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찬 스님은 무아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아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윤회에 속박이 되는 것이지 윤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아의 자각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무아이기 때문에 뭐 여러 단계가 있다고 성태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무아이기 때문에 조금씩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찬 스님은 신신명에서 지자는 무위한다. 이때 위는 뭔가를 꾸며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꾸며서 만들어내는 것은 근본 경전에 말하면 부처님은 행이에요. 행은 조작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조작을 하느냐? 무명 때문에 조작하는 거죠. 사물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근본 원인은 무명입니다. 무명 때문에 나는 제대로 못 보고 행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사물을 조작해. 있지도 않은 걸 자꾸 만들어내. 그 행의 결과가 무명한 행하고 행현식하고 식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 이 식의 누름입니다. 그 식이 명과 색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무명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성찬 스님은 지자는 무위한다.
그런데 우자는 스스로 자기를 숙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아까도 성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불교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뭐냐? 너무 불상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불상이 좋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불상이 조성이 됐다고 하는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상이 불상에서만 그친다. 그것이 정말 기복으로만 그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어떻게 가겠는가. 그래서 불상이 아니라 수행과 전법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로 가야 된다.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여로 여겨져 나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상은 유의법이 아니냐. 정확하게 보면 유의법입니다. 그거는 중생을 인도하는 작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의 지점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방불교나 근본불교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사찰의 구조 자체가 불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찰이 법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다시 문제점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과학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연기한다. 이게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몸은 생명 자체가 무하다 하는 것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라는 것 자체가 어떤 확실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숨 안 쉬면 1분이면 죽어요. 밥 안 먹으면 2주일이면 죽고 물 안 먹으면 한 5일이면 죽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은 내가 아닌 내 주변의 것에 의존하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연기적 존재다. 그런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성태경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적 역할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물질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몸에 구성하는 것의 90% 이상은 1년이면 다 갈아치워집니다. 뼈가 좀 오래 가지만 그것도 몇 년이면 다 갈아치워집니다. 피부는 6주, 간은 2개월, 적혈구는 4개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 분수 같은 거. 겉으로 보면은 형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뭐가 바뀌어지는 그런 동적인 것, 무상한 것. 그 자체가 하나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생명이다. 그 생명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구도 그렇고 생명 전체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얘기한 겁니다. 빨간색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가 빨간색이 아니고 보라색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가 보라색이 아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서로가 다른 속도가 나타나도 속도라는 것은 없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사실 시간은 없다. 색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에 색은 없다. 입자나 파동으로 나타나도 입자나 파동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이 세계 자체가 연기의 현현일 뿐 그것은 무아이고 무실체의 세계다. 또 나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과가 붉은가. 여기 앞에 사과가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과에서 7,000옹스트럼의 전자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내 눈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 갖고 망막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자극하면 여기서 이런 세 가지 세포가 있어요. RGB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신호를 딱 감지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뇌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대뇌가 그때 온 신호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놈이 들어왔냐, 어떤 조합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RGB의 세계만이 아니라
수천 가지의 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빨간색은 어디 있나요? 사과에서 나온 거는 그냥 7,000옹스트럼의 파장이에요. 빛이에요. 여기 갈 때까지도 그게 빨간 게 아니에요. 빨간 거는 여기 어딘지는 모르지만 대뇌 시각 중추에서 그 들어온 감각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체주가 많은 화가와 같다. 심여 공화사. 여기 노란 거.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노란 부분, 만약에 마음이 굴러가서 이 세간을 다 만든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를 본 것이다. 부처의 진실한 성품을 깨달아 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론의 한 구절.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전부 다 연이다. 여러 가지 인과 연에 의해서 생하는 법. 여기서 아는 용수보살 자신입니다. 나는 이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법은 다 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명연 행하고 행연식하고 명색하면서 거기에 가명을 붙입니다. 그러니 있다고도 있다 없다는 얘기 안 했지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파동이라고 할 수 없고 입자라고 할 수 없고 그 어떤 양변도 떠난 중도다라고 용수보살은 말씀하십니다. 현대 과학이 제대로 잘 보기만 하면은 불교의 주변부가 아닙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냥 찌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도 중요하지만 전법은 수행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불교를 접하지, 우리가 자랄 때하고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불교 유치원은 거의 없어요. 애들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활용할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교사들한테 제대로 된 불교를 전파하고 한마디라도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경 선생님이 하셨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